조선 팔도에 흉년이 들어 땅은 갈라지고 백성들의 배꼽은 등에 붙을 지경이었으나 한양의 권세가들과 지방 관아의 창고만은 기름진 냄새를 풍기며 터져나갈 듯 가득 차 있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던 어느 날 아침, 한양 저작거리에 가장 번화한 게시판인 방설방에 전대미문의 괴문서 하나가 붙으면서 도성은 발칵 뒤집혔다. 보름달이 차올라 대낮처럼 밝아지는 그 밤, 관아의 부정한 재물을 모두 비워 백성의 시름을 덜어주겠노라. 종이 한복판에는 붉은색 인장 대신 날카로운 칼날로 새긴 듯한 일지매의 표식이 선명했다. 평소 탐관 오리들의 재산만을 골라 털어 의적이라 칭송받던 자의 대담한 선전포고였다. 글귀는 자극적이었고 그 기세는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을 깨뜨리는 벼락과도 같았다. 지나가던 백성들은 가슴을 졸이면서도 내심 통쾌한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렸다. 드디어 그분이 움직이시는구먼. 관아 콧대를 꺾어놓겠다니 보통 배짱이 아니야. 이 소식은 순식간에 관가로 흘러들어갔다. 당시 한양의 한 관아를 맡고 있던 사또 변학수는 평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방을 직접 확인하고는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해괴한 장난질이냐. 당장 이놈을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변학수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포졸들을 소집했다. 하지만 도둑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수차례 삼엄한 경비를 뚫고 권세가들의 안방을 제집 드나들듯 했던 희대의 궤도였다. 사또는 겉으로는 호통을 쳤지만 속으로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정말로 관아 창고가 털린다면 자신의 관직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판이었다. 그는 도성 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포교들과 장사들을 불러 모아 철통 같은 방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보름달 밤이라 했지. 그놈이 발을 들이는 순간 관아는 거대한 쥐덫이 될 것이다. 도둑은 이 모든 소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갓을 눌러쓰고 허름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저작거리 국밥집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관아의 담벼락을 지키는 포졸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느긋하게 감상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오히려 거대한 놀이판을 앞둔 광대처럼 설렘이 가득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창고 안의 은금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부에 구멍을 내고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그가 예고한 기묘한 수법의 시작이었다. 달빛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고 조선을 뒤흔들 희대의 연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사또 변학수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아는 흡사 거대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도둑의 예고장이 붙은 이후 관아의 모든 인력은 잠을 잊은 채 경비에 투입되었다. 변학수는 자신의 재산과 명예, 그리고 목숨이 걸린 이번 사건을 막기 위해 고을 내에서 내로라 하는 무사들과 포졸들을 깡그리 긁어모았다. 단 한 놈이다. 그놈 하나를 못 잡아서 이 난리를 피운단 말이냐. 변학수의 불호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아 마당을 울렸다. 그는 직접 마당에 나와 포졸들의 대열을 점검했다. 관아 담벼락을 따라 2보 간격으로 횃불을 든 포졸들이 배치되었고 창고로 향하는 모든 통로에는 날카로운 창을 꼬나쥔 장사들이 버티고 섰다. 사또는 그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당대 최고의 포교라 불리는 강포교를 불러들였다. 강포교는 수십 년간 도적들을 잡아넣으며 뼈가 굵은 노련한 수사관이었다. 그는 관아의 지형지물을 샅샅이 훑어본 뒤 도둑이 침입할 만한 모든 구멍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담벼락 아래에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잘 나도록 마른 잎을 두껍게 깔았고 창고 지붕 위에는 가벼운 기척만 느껴져도 소리를 내는 방울을 촘촘히 달아매었다. 사또나리,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 경비라면 파리 한 마리도 날개짓 소리를 내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강포교의 호언장담의 변학수는 그제야 조금 안색을 펴며
수염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관아 내부의 분위기는 사또의 기대와는 달랐다. 겉으로는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포졸들 사이에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 역시 배고픈 백성의 자식들이었기에 탐관 오리의 재산을 턴다는 의적의 소식에 내심 응원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횃불을 들고 서 있는 포졸들의 눈은 매서웠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그 전설적인 도둑이 어떻게 이 철옹성을 뚫고 들어올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보름달이 뜨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관아의 창고 문에는 큼지막한 자물쇠가 세 겹으로 채워졌고 그 열쇠는 사또 변학수가 직접 품속에 갈무리했다. 관아 밖 저작거리에는 이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어둠이 내려앉은 관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일이면 저 높은 담벼락이 무너질지 아니면 도둑의 목이 걸릴지 결정되겠구먼. 어둠이 깊어질수록 관아의 횃불은 더욱 붉게 타올랐다. 적막한 공기 속에서 들리는 것은 포졸들의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올빼미 울음소리뿐이었다. 변학수는 창고가 보이는 누각 위에 앉아 독한 술을 들이켜며 달이 뜨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불안이 뒤섞인 광기가 서려 있었고 관아 전체는 흡사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짓눌려 있었다. 과연 이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도둑은 어떤 기묘한 수법으로 모두의 눈을 속일 것인가. 조선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둑질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한 보름달이 중천에 걸렸다. 관아 마당은 대낮처럼 환한 달빛과 수백 개의 횃불로 인해 그림자조차 숨을 곳이 없었다. 포졸들은 눈을 부릅뜬 채 창 끝을 세웠고 강포교는 담장 위 기와 한 장까지 살피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또 변학수는 누각 위에서 연신술을 들이켜며 놈이 오기만 해봐라. 내 단칼에 베어버릴 테니. 라고 호통을 쳤지만 잔을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관아의 육중한 정문 밖에서 규칙적인 발소리와 함께 당당한 외침이 들려왔다. 어명이요. 길을 비키시오. 정문을 지키던 포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깊은 밤에 그것도 도둑이 들겠다고 예고한 시간에 어명이라니. 문틈으로 밖을 내린 포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문 밖에는 화려한 비단 도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정갈한 갓을 쓴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하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 둘이 커다란 함을 들고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엇들 하느냐? 인근 고을의 암행을 마친 이 판서댁 자제이자 이번 중앙관직의 밀명을 받은 특사께서 오셨거늘 감히 문을 열지 않고 무엇을 지체하는 것이냐? 사내의 곁에 선 수행원이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다. 당황한 포졸들이 허둥지둥 문을 열자 사내는 거침없는 걸음걸이로 관아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품격 있는 자태와 오만한 눈빛 그리고 허리춤에 슬쩍 보이는 옥패의 영롱한 빛깔은 그가 예사 인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했다.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내려온 변학수는 사내의 기세에 눌려 넙죽 엎드렸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 야밤에 어찌 예고도 없이. 소관이 미처 영접 준비를 못하였사옵니다. 변학수의 목소리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사내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관아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듣던 대로 장관이로군. 도둑 한 놈 잡겠다고 이 아까운 국고의 횃불을 낭비하며 군사를 동원하다니. 변사또, 자네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창고를 채웠다는 상소가 한양까지 자자하더군. 사내의 차가운 목소리에 변학수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변명하기 바빴다. 대감, 그것은 모함이옵니다. 저는 오로지 전하를 위해 충성을 다할 뿐. 입 닥치게. 사내는 변학수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지금 이 창고 안에 보관된 재물 중에는 조정으로 환수되어야 할 공납물과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수탈한 증거물들이 섞여 있다는 첩보가 있다.
내가 오늘 밤 직접 이를 확인하고 봉인하라는 어명을 받고 왔느니라. 포졸들과 강포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분명 도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둑 대신 무시무시한 상급관리가 나타나 비리를 캐묻고 있으니 말이다. 강포교는 사내의 거동을 의심스럽게 지켜보았으나 사내가 내민 밀지의 서체와 인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했다. 더욱이 사내의 몸에서 풍기는 귀족적인 향취와 당당한 언변은 그 누구도 그를 도둑이라 의심치 못하게 만들었다. 사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누각이 보름달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참으로 밝구나. 도둑이 들기 딱 좋은 날이 아니더냐. 사또, 어서 창고 문을 열게.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네. 모두가 도둑을 막기 위해 밖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을 때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적은 왕의 사자라는 가면을 쓰고 정문을 통해 가장 당당하게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을 뒤흔든 궤도의 첫 번째 기묘한 수법이었다. 사또 변학수는 사내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땀을 뻘뻘 흘리며 앞장을 섰다. 이쪽이옵니다. 대감마님. 소관이 부정한 재물을 탐하다니요. 당치도 안 사옵니다. 사또의 비굴한 변명은 허공을 맴돌았으나 사내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위풍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마치 제 집 앞마당을 거니는 듯 여유로웠다. 강포교는 사내의 뒤를 따르며 예리한 눈초리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으나 사내의 몸가짐에서 그 어떤 허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고귀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이들 특유의 오만함과 우아함이 전신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창고 앞에 다다르자 사내는 코를 찡긋하며 불쾌한 내색을 했다. 냄새가 고약하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의 눈물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냐. 그의 일갈의 포졸들은 창을 든 손에 힘을 빼고 고개를 숙였다. 평소 사또의 수탈에 불만이 많았던 그들에게 사내의 호통은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사또는 서둘러 품속에서 세 겹의 자물쇠 열쇠를 꺼냈다. 손을 덜덜 떨며 자물쇠를 하나하나 풀 때마다 쇠조각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다. 드디어 육중한 창고 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횃불빛에 반사된 황금빛과 은빛이 사내의 눈동자에 맺혔다. 쌀가마니와 비단 뭉치,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보화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보아라. 이것이 정녕 내 놈의 녹봉으로 쌓은 것이란 말이냐? 사내는 불호령을 내리며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조정의 관인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압수 목록이었다. 지금부터 이 재물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겠다. 만약 장부와 한치라도 틀린다면 내 놈의 목은 내일 아침 서소문에 걸릴 것이다. 변학수는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대감,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잠시 눈이 멀어 실수를.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사또의 어깨를 툭툭 쳤다. 좋다. 내 오늘 밤은 자네의 성의를 봐서 보고서에 적당히 기록해 줄 수도 있지. 다만 이 재물들이 여기 계속 있다가는 그 일지매인지 뭔지 하는 도둑놈에게 털릴 위험이 있지 않으냐. 그러니 일단 내가 가져온 수레에 실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도록 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강포교가 의구심을 품고 입을 열려 했다. 하지만 대감, 밤중에 재물을 옮기는 것은 무엄하다. 내 놈이 감히 조정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사내는 눈을 부라리며 강포교를 압도했다. 도둑이 든다는 예고가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라는 말이냐? 아니면 내 놈이 그 도둑과 한패라도 된다는 것이냐? 사내의 완벽한 연기와 섯을 퍼런 호통에 강포교조차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사내의 연기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상대의 공포와 탐욕을 정확히 파고드는 심리전이었다. 그는 사또의 죄책감을 자극해 복종하게 만들었고 포졸들의 의심을 명령이라는 권위로 억눌렀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수레를 끌고 오너라.
이 재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옮겨야 하느니라. 사내의 지시에 포졸들은 오히려 안도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둑과 싸울 필요 없이 높은 분의 명령에 따라 짐만 옮기면 된다는 사실에 그들의 경계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내는 어둠 속에서 입가를 가리며 작게 미소 지었다. 제 손으로 문을 열어주고 제 손으로 짐까지 실어주는 포졸들을 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은 복면을 쓴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이니라. 사계문이 활짝 열린 관아 창고 앞은 기묘한 활기로 가득 찼다. 도둑을 잡기 위해 나를 세웠던 포졸들은 이제 특사의 명령에 따라 창고 안의 보물들을 수레로 옮기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다. 사또 변학수는 그 옆에서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혹여나 특사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했다. 조심해라. 그것은 조정에 올릴 귀한 비단이 아니냐. 흠집이라도 나면 내 놈들의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것이다. 사내는 수레에 짐을 싣는 포졸들에게 호통을 치며 진두지휘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권위가 서려 있어 그 누구도 이 상황이 도둑질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사내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적는 신용을 하며 사또에게 다가갔다. 변사또, 자네의 협조가 아주 훌륭하군. 이 재물들을 내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 봉인해 둘 터이니 자네는 내일 아침 한양에서 내려올 정식 조사단을 맞이할 준비나 하게나. 변학수는 감격한 듯 손을 맞잡았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렇게 소관의 허물을 덮어주시니 그 은혜가 망극하옵니다. 내일 조사단이 오면 대감의 높은 덕망을 꼭 고하겠습니다. 사내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내일 아침이면 자신은 이미 수백 리 밖에 있을 것이고 사또가 맞이할 것은 정식 조사단이 아니라 빈 털터리가 된 창고와 파직 통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술에 4대가 가득 찼다. 황금 두꺼비부터 시작해 백성들에게서 뺏은 쌀가마니 값비싼 청자와 보석들이 달빛을 받아번뜩였다. 사내는 만족스러운 듯 수레를 훑어보고는 수행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자, 시간이 지체되었다. 도둑놈이 나타나기 전에 어서 움직여야 한다. 사또 성문 밖까지 호위는 필요 없네. 오히려 군사가 움직이면 도둑놈이 눈치를 채고 달아날 수 있으니 우리는 조용히 이동하겠네. 강포교가 옆에서 의아한 듯 물었다. 대감, 그래도 밤길이 위험하온데 최소한의 병력이라도 붙여드리미. 사내는 눈을 부라리며 강포교의 말을 잘랐다. 내 뒤를 따르는 이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한양에서 선발된 최정예 무사들이다. 내 놈들의 어설픈 포졸들보다 100배는 낫느니라. 정걱정이 되면 관아 담벼락이나 더 철저히 지키게나. 강포교는 사내의 기세에 눌려 더는 입을 열지 못했다. 사내는 수레를 이끌고 당당하게 관아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포졸들은 제 손으로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심지어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라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까지 건넸다. 달빛 아래 보물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관아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허허, 오늘 밤은 참으로 운이 좋았구나. 도둑도 맞고 든든한 백도 얻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배웅한 사람이 바로 그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희대의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이 도둑의 손에 의해 가장 정중하고 안전하게 배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수레바퀴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멀어지는 것을 보며 사또 변학수는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허허, 강포교. 보았느냐? 저것이 바로 한양 권세가 자제의 기품이다. 도둑놈 따위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위험이지. 변학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아직 잠기지 않은 창고. 문 앞에 서서 빈 공간을 허탈하게 바라보면서도 마음만은 든든했다. 비록 재물은 옮겨갔으나 자신의 목줄을 쥘 수도 있었던 비리 증거들을 유력 인사가 직접 가져가 봉인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한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관아의 긴장감은 일순간에 풀렸다.
횃불을 들고 서 있던 포졸들도 하나둘 하품을 하며 어깨를 늘어뜨렸다. 야, 그 특사라는 분 정말 대단하시더라. 말 한마디에 사또 나리가 꼼짝도 못하시네. 포졸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무사히 밤을 넘겼다는 안도감에 젖어들었다. 오직 강포교만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특사가 떠난 정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다. 아무리 급한 어명이라 해도 밤중에 수레를 직접 끌고 가다니. 게다가 그 수행원들의 걸음걸이가 군관이라기엔 너무 가볍지 않았나.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그때 강포교의 발끝에 무언가 밟혔다. 아까 특사가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수레가 지나가며 흘린 것인지 모를 작은 종이 뭉치였다. 강포교가 횃불을 가까이 대고 그것을 펼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흔들렸다. 종이에는 글자 대신 커다란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는 까치 한 마리와 그 입에 물린 사또의 갓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짐 실어주느라 고생 많았다. 덕분에 편히 간다. 사또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강포교의 외침에 변학수가 투덜거리며 다가왔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방정맞게. 하지만 사또 역시 종이를 본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일지매가 남기는 특유의 조롱 섞인 표식이었다. 설마 그자가. 변학수는 미친 듯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횃불을 비춰본 창고 구석. 특사가 조사 중이라며 남겨두었던 괴짝 하나가 보였다. 변학수가 떨리는 손으로 그 괴짝을 열어젖히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황금도 비단도 아니었다. 그것은 관아 마당에 굴러다니던 평범한 돌덩이들과 썩은 볏짚, 그리고 사또의 탐욕을 비웃듯 가득 담긴 개밥 그릇뿐이었다. 아, 이럴 수가. 내 재물, 내 금덩이들. 변학수의 처절한 비명이 적막한 관아를 찢어발겼다. 그제야 포졸들은 자신들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고 땀 흘려 짐까지 실어다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깨달았다. 조선에서 가장 삼엄하다는 관아의 경비망을 비웃으며 도둑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사또의 전 재산을 배달 서비스 받듯 챙겨 떠난 것이었다. 관아 담벼락 너머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내 금, 내 돈, 당장 그놈들을 잡아와라. 성문을 닫아라. 변학수의 비명은 관아 담벼락을 넘어 적막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다. 방금 전까지 아첨 섞인 웃음을 짓던 얼굴은 이제 종이장처럼 창백해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포졸들은 넋이 나간 채 우왕좌왕했고 강포교는 이미 기마대를 소집해 성문 밖으로 말머리를 돌린 후였다.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관아가 도둑 맞은 재물을 찾기 위해 아수라장이 된 그 시각, 정문 쪽에서 다시 한번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까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먼지 묻은 도포의 해진갓을 쓴 한 무리의 사내들이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 관아의 법도가 이리도 무너졌단 말이냐? 변학수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어떤 놈이 또 죽으려고 발을 들이느냐? 저놈들도 한패일지 모르니 당장 포박해라. 그러나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내가 품속에서 서서히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달빛 아래에서 서늘한 은빛 광채를 뿜어냈다. 사또의 눈이 그 물건에 닿는 순간 비명 지르던 입이 딱 멈췄다. 그것은 가짜 마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진짜 암행어사 출도의 상징이었다. 암행어사?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다. 나는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 박문수다. 변학수, 내 이놈. 도둑을 맞았다고 소란을 피우나 정작 내가 백성들에게 도둑질한 죄가 하늘에 닿았음을 모르느냐? 도둑이 떠난 지 불과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아 진짜 어사가 들이닥친 것이었다. 변학수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둑에게 재물을 털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재물을 모은 과정까지 추궁받게 된 처지였다. 대감, 억울하옵니다. 방금 어떤 고약한 도둑놈이 제 재산을, 아니, 관아의 물건을 몽땅 훔쳐갔나이다. 어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 도둑이 가져간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나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너는 그저 빈 창고와 함께 내 죄를 마주할 준비나 하거라. 도둑은 단순히 재물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 암행어사가 도착할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어사가 도착하기 직전 사또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스스로 창고 문을 열게 한 뒤 그 모든 부당한 재물을 공적으로 압수되는 형식이 아닌 탈취되는 형식으로 가져가 버린 것이다. 사또는 이제 도둑 맞은 피해자가 아니라 관리 소홀과 수탈의 주범으로 옥에 갇힐 신세가 되었다. 도둑은 사또의 탐욕을 이용해 재물을 털었고 사또의 공포를 이용해 시간을 벌었으며 어사의 정의를 이용해 사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그놈이 처음부터 이것까지 노린 것이었나. 변학수는 차가운 옥바닥으로 끌려가며 허망하게 중얼거렸다. 조선을 뒤흔든 희대의 도둑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사또의 머리 위에서 그를 장난감처럼 휘두르며 완벽한 파멸을 설계했던 것이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녘이었다. 관아의 소동을 알 리 없는 한양 성밖 가난한 백성들의 마을은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흉년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던 노파가 힘겹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마당 한복판에는 관아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쌀가마니 2개와 은전 몇 잎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놀란 노파의 외침에 옆집 장쇠네도 건너편 김서방네도 하나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집집마다 똑같은 선물이 배달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집 마당에는 사또가 기생들에게 선물하려 했던 비단 한 필이, 또 어떤 집에는 수탈당했던 소 한 마리가 늠름하게 말뚝에 매여 있었다. 재물들 위에는 어김없이 그 붉은 인장과 함께 짧은 글귀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본래 주인을 찾아온 것이니 마음 놓고 배를 채우시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들에게 그 재물은 단순히 돈이나 곡식이 아니라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자 썩어빠진 세상에 대한 희망의 증거였다. 같은 시각 서산 너머로 몸을 숨기던 보름달을 바라보며 사내 하나가 나지막이 을조렸다. 그는 어제 관아를 당당하게 빠져나왔던 그 특사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낡은 무명옷을 입고 곰방대를 입에 문 채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사또 놈, 제 손으로 짐을 실어줄 때 표정을 잊을 수가 없군. 옆에 있던 수행원이 껄껄 웃으며 답했다. 형님, 이번 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관과 포졸들이 우리 수레를 호위하며 성문 밖까지 배웅할 때는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단께요. 사내는 멀리 보이는 관아 쪽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곳에선 이제 막 도착한 암행어사가 변학수의 관을 벗기고 죄를 묻는 함성이 들려오는 듯했다. 사내는 곰방대를 털어내고는 보찜을 고첨했다. 자, 가자. 아직 세상에는 제 손으로 창고 문을 열어줘야 할 사또들이 줄을 서 있지 않으냐. 그의 뒷모습은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이야기는 횃불처럼 번져나갔다. 관가 앞에서 대놓고 물건을 훔친 도둑의 전설은 저작거리 주막에서, 빨래터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노랫말 속에서 대대손손 이어졌다.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악몽으로, 억눌린 백성들에게는 가장 통쾌한 야담으로 남은 희대의 궤도.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으나 그가 전해준 기묘한 수법의 짜릿함은 조선의 밤을 오래도록 밝게 비추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